한 번의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생을 마치는 인생과 고통스러운 죽음이 여러 번 이어지지만 계속 생존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무엇일까? 미키 17은 기존의 다른 영화보다는 하나를 더 나아가죠. 기억조차도 같은 거예요. 신체도 같고 기억도 같다면 과연 같은 사람일까?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는 한 살을 더 먹잖아요. 작년에 나와 올해의 나는 정말 같은 사람일까요? 안녕하세요. 범준의 물리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통계물리학자 김범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최근에 개봉한 영화죠.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에 대한 이야기를 제 생각과 함께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영화 어떻게 많이들 보셨나요? 영화의 제목이 미키 17인데요. 사실 이 영화에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원작 소설의 제목은 미키 7이에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사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을 10번 더 죽인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왜 감독님이 미키 7이라는 원래의 제목 대신에 미키 17이라고 서로 다른 숫자를 부여했을까? 조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감독님께 물어본 건 아니지만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어서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제 생각이지 이게 감독의 의도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떠올랐던 17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미국 같은 경우에 성년의 기준이 18세예요. 그래서 17세에서 18세로 딱 한 살의 나이를 더 먹는 것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18세가 되면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도 있고 그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성년의 지위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7에서 18로 넘어가는 그 단계를 성숙의 과정, 청소년에서 어른이 되는 과정으로 생각해 보면 이 영화의 한 장면에서 미키 17이 아닌 미키 18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17에서 18로 바뀌는 이 과정에서 미키가 청소년이었다가 어른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 17과 18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마치 나이처럼 그 숫자를 해석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석하고 나니까 저도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는 한 살을 더 먹잖아요. 미키 17이 미키 18로 변환되는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작년에 나는 소멸하고 올해의 내가 새로 생성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나이를 한 살씩 매해 먹어가는 과정이 어쩌면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과정으로 비유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나는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미키 17과 미키 18을 비교하면서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내가 같다는 것으로 내가 믿는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철학적인 질문 그런 것도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때 제가 이렇게 질문의 형식으로 드리는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명확한 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는 게 제가 영화나 책을 읽을 때 굉장히 즐겁게 생각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나와 올해의 나는 정말 같은 사람일까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근거가 뭘까? 그런 것도 여러분이 함께 고민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키 7, 미키 7 원작 소설도 정말 재밌게 봤어요. 이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보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그런 소설과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나로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 영화를 어떻게 보면 이 산업사회를 비판하는 영화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익스펜더블이라고 불리는 미키 17, 미키 18의 존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산업사회에서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 대체 가능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예를 들어 힘들게 살아가시는 비정규직 노동자, 그런 분들을 떠올려서 사회 비판의 성격을 갖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도 있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 영화의 익스펜더블처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인간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으로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간주한다면 현대사회에서 끊임없이 해고의 위험을 걱정하는 그런 분들과 이 영화에 그려진 익스펜더블, 미키 17, 미키 18,
이 익스펜더블과 공통점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 봉준호 감독님 영화 참 좋아합니다. 살인의 추억, 그 영화에서부터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살인의 추억도 떠오르고요. 많은 분들이 아실 옥자, 그리고 설국열차, 그리고 기생충 같은 정말 훌륭한 영화를 감독하신 분이 바로 봉준호 감독님이십니다. 이 봉준호 감독의 이전 영화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이번 미키 17 영화를 보면서 옥자 그리고 설국열차를 떠올리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옥자에서는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 참 귀엽지만 덩치가 큰 옥자 그 돼지가 등장하는데요. 영화를 보면 우리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이용할 대상으로만 보는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생생하게 그려진 영화이기도 하죠. 그리고 설국열차는 당연히 사회에 존재하는 계층의 격차 같은 것을 정말 실감나게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이번 이 미키 17 영화도 그런 면에서는 옥자 그리고 설국열차와 비슷한 그런 모티브가 있다고 생각해요. 미키 17에서도 크리퍼라는 생명체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크리퍼를 인간이 바라보는 관점도 옥자에 그려진 타 생명에 대한 어떤 비하 그리고 존중하지 않는 것 같은 것이 비슷한 느낌으로 그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크리퍼의 피를 소스로 활용하는 장면이 미키 17 영화에 등장하는데요. 이 장면도 당연히 다른 생명체의 어떤 혈액 자체를 마치 음식처럼 생각하는 그런 관점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봉준호 감독이 이런 그 방식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공간의 차이 그리고 먹는 음식의 차이로 계층의 차이를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일들을 봉준호 감독이 여러 영화에서 시도합니다. 이 영화에서도 마샬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과 마샬이 아닌 대부분의 다른 우주선에 탑승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 사이에 어떤 조명의 차이 그리고 밝기의 차이 그 공간을 꾸민 정도의 차이 같은 것이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기도 하죠. 그 설국열차에서는 이런 계층의 차이를 기차의 앞과 뒤로 묘사하죠. 봉준호 감독이 이렇게 공간을 이용을 해서 계층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작업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설국열차에서는 앞으로 갈수록 상층이고 뒤에 있을수록 하층에 있는 사람들로 공간을 구획한 거고요. 기생충은 이제는 앞뒤가 아니라 위와 아래로 계층의 차이를 공간으로 시각화하죠. 그래서 반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하층에 있는 사람으로 공간의 높낮이로 계층을 표시하기도 하고요. 또 먹는 음식도 영화에서도 상당히 흥미롭게 묘사되는데요. 그 설국열차 하면은 다들 기억하시는 음식 있죠. 바퀴벌레로 만든 커다란 양갱처럼 생긴 그 음식을 기억할 텐데요. 이 미키 17에서도 칼로리의 소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일반 선원이 먹는 음식과 마샬 부부가 먹는 음식은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기도 해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은 SF 소설이 있는데요. 배명훈 작가님의 화성과 나라는 단편 소설집이 있습니다. 이 배명훈 작가가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흥미로운 차이를 지적해서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는데요. 바로 식량과 음식의 차이입니다. 이 미키 17에서도 일반 선원들이 어쩔 수 없이 먹는 음식들은 단지 칼로리를 소비하기 위한 식량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마샬 부부가 먹는 음식은 맛이 중요한 식량이 아닌 음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미키 17을 보면서 이 배명훈 작가님이 지적한 식량과 음식의 차이 같은 것도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를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그 미키 17에 묘사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얘기도 조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 프린터라는 것이 등장해요. 그 어떤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들 그리고 그런 물질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 모든 물리적인 정보를 그대로 복제해서 똑같은 사람을 찍어내는 그런 장치가 바이오 프린터입니다. 이 바이오 프린터를 보면서 당연히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의 복제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유명한 양이죠. 그 양을 복제한 적도 있고요. 요즘은 생명체는 아니지만 오가노이드, 인간의 기관인데 아주 작은 그런 오가노이드를 만들어서 실험에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공 자궁을 통해서 양인가요? 양을 키워내는 그런 시도 같은 것도 진행되고 있어서 아직은 이 미키 17에 그려진 바이오 프린터가 가능한 것은 아닌데 어쩌면 먼 미래에 우리 인간의 과학이 충분히 발전하면 이런 바이오 프린터가 등장할 수도 있는 그런 미래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한 또 다른 중요한 게 바이오 프린터는 그 물리적인 물질로서의 생명을 그대로 복제하는 장치라면 그것만으로는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영화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기억을 어느 장치에 업로드하고 다시 다운로드하는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이것과 관계된 현대 과학의 산물들은 아마도 요즘은 이쪽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걸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우리 인간과 컴퓨터 사이에 연결을 해서 인간 뇌에 있는 정보를 컴퓨터의 데이터 형태로 변환하고 데이터 형태로 변환한 컴퓨터의 정보를 다시 뇌에 전송하고 이런 시도들을 요즘 초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뉴럴링크라는 프로젝트도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기억을 업로드하는 이 방법이 영화에선 소설과 조금 다른데요. 소설에서는 이걸 이용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소설에서 제가 읽고 반가웠는데요. 스퀴드. 그 영어로 적으면 오징어를 뜻하는 스퀴드랑 그 철자가 똑같아요. 근데 물리학자들에게 스퀴드는 슈퍼컨덕팅 퀀텀 인터피어런스 디바이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초전도 양자 간섭계라고 불리는 실제 존재하는 장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아주 작은 자기장의 변화조차도 측정할 수 있는 초전도체를 이용한 장치예요. 이 스퀴드라는 장치를 이용을 해서 사람의 머리 바깥 부분에 부착해서 뇌의 정보를 다운로드하고 그런 장면이 소설에 그려집니다. 이 장치를 이용해서 기억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제가 예전에 재밌게 본 SF 영화에도 등장하는데요. 아마 이것도 꽤 제가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1995년에 나온 영화인데 Strange Days라는 그 SF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스퀴드를 이용을 해서 다른 사람의 기억을 저장하기도 하고 이 장치를 쓰면 그 사람이 경험하고 기억한 모든 것들을 장치를 쓴 사람이 직접 뇌에서 인식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스퀴드가 등장해서 원작 소설을 읽으면서 또 물리학에서 익숙한 스퀴드 장치가 등장해서 반갑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키 17을 보시면서 이렇게 얼음으로 뒤덮인 추운 행성에서도 과연 인간이 생존할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충분히 생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인류가 지구에서 이렇게 확산된 과정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인간은 정말 엄청나게 다양한 환경에도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생명체예요. 사막에서도 살고요. 열대 우림에서도 살고요. 그리고 극지방에서도 사람이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충분히 니플하임 그 행성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 영화의 후반을 보면 또 항상 그렇게 추운 겨울은 아니더라고요, 행성이. 그래서 충분히 사람이 적응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장치가 사이클러라는 장치입니다. 사이클이라는 게 순환 그런 걸 뜻하잖아요. 그래서 순환 장치예요. 죽은 사람 혹은 뭐 모든 것 어떤 거라도 사이클로 장치에 넣으면 다시 이걸 다 원자 수준에서 분해한 다음에 그 물질을 이용을 해서 다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실 그래서 이 소설에 보면 사람들이 먹는 페이스트가 있거든요. 그 아주 제일 값싼 음식이 있는데 이거는 사이클로에서 직접 생산하는 그런 음식으로도 묘사되기도 하죠. 그런데 소설에선 태우진 않거든요. 물질을 사이클로에 넣을 때 영화에 보면 이거를 연소시키거든요. 아주 높은 온도로. 제가 그걸 보면서 굳이 뭐 연소시킬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요. 연소를 시키면 물질이 산소와 반응하면서 분자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단백질이 필요해요. 단백질을 이용을 해서 음식을 만들고 싶기도 하고 다음에 미끼를 다시 또 찍어내는 그런 물질로도 이용하고 싶다면 굳이 원자 수준으로 다 분해한 다음에 다시 모아서 단백질을 만드는 것보다 단백질을 그냥 아미노산 정도 수준으로 분해해서 다시 그걸 모아서 단백질을 만드는 게 아무래도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영화 보면서 사이클로로 굳이 태울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 원작 소설 그리고 영화의 차이가 제법 있습니다. 미키 7, 미키 17 그 숫자의 차이도 있고요. 원작 소설에서는 인간이 지구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요. 오래전에 지구가 큰 위기를 맞게 돼서 인간이 우주의 여러 행성으로 퍼져나갑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 디아스포라 이후에 미드가르드라는 행성에 정착한 정착민 중에 미키가 이제 우주선을 탑승해서 니플라임 행성으로 우주선을 타고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발지가 소설과 영화가 다르고요. 이 미드가르드라는 행성은 원작 소설에선 여기에 과학이 꽤 발전한 미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치가 등장하냐면 거기서는 인간이 필요한 모든 물품을 자동으로 생산합니다.
그럼 인간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그런 행성이에요. 소설에서는 또 주인공 미키 반스가 원래 직업이 역사가예요. 그래서 좀 재밌죠. 역사가가 구체적인 무언가를 생산하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역사가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미키 반스가 우주선을 탑승하게 되죠. 영화 그리고 소설에 보셨지만 미키의 글쎄요,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긴 그렇고 어쨌든 가장 그래도 가까운 사람이 소설에서는 이름이 베르토고요. 영화에서는 티모죠. 원작하고 영화하고 미키의 절친의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원작에선 키가 2m가 넘고 그 엄청나게 운동의 소질이 있고 거구고 힘세고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요. 미키와 이 절친이 우주선에 탑승하게 된 계기도 원작하고 이 영화하고 좀 다른데요. 원작에선 베르토가 굉장히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포그볼이라는 어떤 구기 종목이 있나 봐요. 굉장히 성공적인 선수로 생활을 하다가 9년 동안 그 선수를 그만해요. 그리고 다시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미키가 자기 친구지만 9년 쉬었다가 나이 들어서 다시 경기를 하니까 잘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베르토가 패배할 거다라는 것에 돈을 겁니다. 자기 재산도 걸고 그것도 부족해서 돈을 빌려서 돈을 걸어요. 그런데 이 베르토가 결국 그 리그에서 우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키가 큰 돈을 잃게 되고 큰 채무를 지게 돼요. 그 다음 얘기는 비슷합니다. 영화에서도 똑같은 이름으로 등장하는데요. 다리우스 블랭크라는 그 악역을 맡은 그 사람에게 큰 빚을 지게 돼요. 그 다음 얘기도 비슷합니다. 이 다리우스가 이 미키를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고문을 해요. 그래서 미키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도망가자라고 해서 우주선에 탑승하게 되는 거죠. 이 원작을 읽다가 떠올린 질문들이 상당히 저도 많이 있는데요. 아마 다들 생각할 거예요. 왜 미키는 이 익스펜더블에 과연 탑승했을까? 근데 이게 좀 재미있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한 포인트가 어떤 건지 생각해 볼게요. 결국 미드가르드 행성을 떠나지 않으면 미키가 죽음을 맞을 거예요. 아주 고통스러운 죽음을 한 번 겪습니다. 근데 한 번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피하고자 미키가 택한 것은 사실 여러 번의 죽음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 번의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생을 마치는 인생과 아주 고통스러운 죽음이 여러 번 이어지지만 계속 생존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끔찍한 죽음을 한 번 겪고 소멸하는 것과 끔찍한 죽음을 여러 번 겪지만 어쨌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삶과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영화에는 이 비유가 등장하지 않는데요. 소설에는 아마 그 미키에 대한 스토리를 읽어보시면 누구나 떠올리셨을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테세우스의 배 이야기가 소설에는 등장해요. 테세우스가 타고 가는 배가 오래 항해를 하다 보니까 배의 부품이 고장나서 새로 갈아 끼고 하는 걸 계속 하다가 결국 도착했더니 처음 출발할 때 배를 구성했던 어떤 부품들은 다 바뀌었고 완전히 새로운 배가 된 그때 과연 도착한 배가 출발한 배와 똑같은 테세우스의 배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게 사실 철학자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생각하는 질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미키가 죽고 다시 탄생하고 하는 과정이 이어지는 걸 테세우스의 배로 비유할 수도 있죠. 근데 테세우스의 배를 생각할 때 제가 떠올려 본 생각은 우리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아시겠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다 세포와 원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와 원자는 끊임없이 사라지고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그 시간이 한참 지나면 여러분 몸에 10년 전에 있던 원자는 오늘 여러분 몸에 여전히 남아있는 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 몸 스스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에서도 끊임없이 원자라는 부품이 교체되면서 우리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만약에 제 이야기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신다면 미키를 복제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원자가 바뀌어가는 과정이 결국 시간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과 천천히 진행되는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걸까라는 그런 재밌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생명 복제는 불가능하고요. 일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물리적인 신체의 일부만을 바꾸는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미키 17 영화에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신체는 같아요. 하지만 기억이 달라도 같은 사람일까? 라는 걸 보통 질문하는데 미키 17은 기존의 다른 영화보다는 하나 더 나아가죠. 기억조차도 같은 거예요. 신체도 같고 기억도 같다면 과연 같은 사람일까? 그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는 외부에서 경험한 것을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경험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 기억을 저장하는 거죠. 그런데 경험하지 않은 기억이 과연 생생하게 경험한 것과 같은 걸까라는 그런 질문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떠올려 보기도 했습니다. 이 원작 소설에는 반물질이 등장해요. 물리학자들이 알고 있는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면 큰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소멸해 버리거든요. 원작 소설에선 인간이 반물질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획득한 그런 미래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반물질을 생성하고 보관하는 능력을 갖게 된 인간은 결국 에너지 문제는 이제 아무런 걱정이 아니에요. 에너지가 걱정이 아니라 물질이 걱정인 거죠. 우주선에 탑승한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의 양을 제한할 수밖에 없고 이게 에너지가 아니라 물질의 부족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러가 중요한 거예요. 우주선 안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물질을 결국 사이클러를 통해서 재순환하는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계속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소설에서는 인간이 지구의 환경을 엄청나게 훼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마도 작가가 이 부분을 쓰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 환경 파괴 같은 걸 떠올리면서 이 부분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구에서 인간들이 반물질을 생성하는 기술을 획득하게 되고 이걸 이용을 해서 반물질 폭탄을 만듭니다.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에서 여러 나라가 축적한 반물질을 다 폭탄으로 사용해서 소멸시킬 때까지 전쟁이 계속 이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아남은 극소수의 지구인들이 지구를 포기하고 다른 외계 행성으로 이주를 시작합니다. 바로 인류의 디아스포라의 시작인 거죠. 이렇게 여러 행성에 정착한 지구에서 출발한 인간들이 유니온을 형성해요. 그래서 이 유니온의 모든 세계에 있는 행성들은 서로 협의를 통해서 반물질 폭탄을 이젠 사용하지 말자고 합의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래도 반물질 폭탄을 사용하는 어떤 행성이 있다면 어떻게 징계할까라는 것도 이 소설에 등장하는데요. 이걸 이 소설에서는 총알작전이라고 불러요. 과학기술이 워낙 발전해서 어떤 물질이라도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가속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류의 미래가 이 소설의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질량을 갖고 있는 물질이라도 우리가 이 물질을 아주 빠른 속도, 빛의 속도에 육박하도록 가속시켜서 반물질 폭탄을 안 쓰기로 했는데 쓴 행성에게 이 일종의 총알이죠. 그걸 발사시키면 행성 자체를 파괴할 수도 있는 방법이 존재해서 반물질을 이제 쓰지 말자 폭탄으로 라는 약속이 이 유니온에서는 지켜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그려져요. 이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멀티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이 익스펜더블을 만들었는데 소멸된 다음에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소멸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바이오 프린터로 계속 늘려갈 수 있잖아요. 이 소설에서는 이 멀티플을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혐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게 됩니다. 그 배경이 되는 얘기가 바이오 프린터가 만들어진 다음에 어떤 사람이 정신을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하는 기술을 개발해요. 이 기술을 개발해서 큰 돈을 번 사람이 우주에 있는 한 행성에 가서 그곳에서 자기 스스로를 계속 복제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게 돼요. 근데 계속 복제하다 보면 단백질이 부족하잖아요. 생체 물질이. 그래서 그 행성에 원래 거주하고 있던 인간들을 처음에는 꼬드겨서 집에 오라고 한 다음에 단백질을 채취해서 자기랑 똑같은 그 존재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을 이어가다가 결국 그 행성에는 그 사람의 복제본이 여러 존재하는 그런 행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자기의 개체수를 늘리고자 다른 행성들을 침략하기 시작해요. 그게 문제가 돼서 이제 총알 작전으로 행성을 파괴시켜버리고 그때 이후로 소설에선 이 유니온 세계에 속한 모든 문명에선 멀티플이라는 것을 결코 허락할 수 없고 그게 굉장히 증오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 원작에서 읽다 보면 미키 7하고 미키 8하고 여주인공인 나샤하고 세 명이 함께 멋진 밤을 보내는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묘사는 없고요. 그 셋이서 아주 즐거운 밤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소설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거 영화에서 어떻게 그려질까라고 저도 좀 궁금했는데 영화에서는 이 장면이 없습니다. 아마 이거 넣으면 19금이 돼서 감독이 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영화와 원작도 결말은 다릅니다. 근데 아마도 미리 말씀드리면 좀 스포일이 될 것 같아서 소설도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소설도 읽어보시고 영화도 보시면 두 결말을 비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미키 17에 등장한 외계 생명체 모습 여러분 보셨죠? 이 크리퍼라고 불리는 생명체인데요. 봉준호 감독이 이 크리퍼의 모습을 생각할 때는 크루아상을 처음에 생각했대요. 이 먹는 거 있잖아요, 우리 빵. 크루아상 그리고
아르마딜로라는 동물도 있잖아요. 그 모습을 갖고 크리퍼의 모습을 상상했다라는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크리퍼를 보면서 떠올렸던 거는 사실 크로와상과 아르마딜로가 아니라 공벌레라고도 하죠. 주며느리. 옛날에는 주며느리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건드리면 이렇게 몸을 움츠리는 작은, 지저분하고 습한 곳에 사는 작은 곤충 있죠. 공벌레도 떠올렸고요. 그리고 곰벌레도 떠올렸어요. 공벌레와 곰벌레를 떠올렸는데요. 그 곰벌레에서 착안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곰벌레가 다들 아시잖아요. 아주 작은 생명체인데 엄청나게 혹독한 환경에서도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크리퍼를 보면서 저는 사실 곰벌레, 작지만 크기는 곰벌레를 떠올리기도 했어요. 영화에서는 크리퍼의 우두머리가 있죠. 지휘자 혹은 글쎄요, 여왕 같은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가 작은 크리퍼들에게 이름도 부여해요. 그 이름도 제가 기억하는데 루코와 조코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크리퍼가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개체가 있는데 개체마다 고유한 정체성이 있는 것으로 영화에서는 그려집니다. 그런데 원작은 다릅니다. 원작은 아마도 이 작가가 여왕 개미 그리고 개미 집단 같은 걸 생각한 것 같아요. 원작에서는 그래서 개체성이 없습니다. 그 개체가 하나가 소멸하는 것이 이 집단 전체에는 큰 일이 아닌 그런 것으로 그려져서 이 영화와 소설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봉준호 감독이 크리퍼의 개별성을 부여한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선 크리퍼 여왕 존재가 그렇게 수많은 크리퍼 중에 단지 하나는 살해되고 하나는 감금됐다는 것으로 엄청나게 큰 고통을 겪잖아요. 한편 이 영화에서의 인간은 한 인간인 미키가 살던 죽던 얼마든지 다시 재생 가능하고 소모품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죠. 자기와 같은 종에 속한 개체를 바라보는 마음이 영화에선 크리퍼보다 인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기도 하고 같은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더 대조가 돼서 영화에서 크리퍼를 그린 모습이 소설보다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유명한 대사입니다. 자주 나오죠. 죽는 것은 도대체 어떤 기분인가? 제가 이 고민을 조금 해봤거든요. 그런데 죽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억을 다음에 미키에게 전달하려면 현재의 기억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재생 탱크에서 다시 미키가 만들어졌을 때 그 기억을 다운로드해요. 그런데 원작 소설에서 보면 이 기억을 업로드하는 걸 자주 하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안 하기도 해요. 그러면 현재 자신의 기억을 업로드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미키 7이 소설에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업로드의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과정까지는 미키 8에게 다운로드 돼서 전달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좀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거냐면 미키 N이 있어요. N번째 미키. 그런데 미키 N이 경험할 수 있는 죽음은 자신만의 경험뿐입니다. 왜냐하면 미키 N-1, 방금 전에 있었던 미키 N-1이 가지고 있던 죽음의 기억은 업로드 되지 않고 따라서 다운로드도 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 미키들이 있잖아요. 미키 1, 2, 3, 4, 5, 6, 7, 8. 그 여러 미키들 하나하나가 정말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고 개별성이 있고 그런 것을 의미를 찾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 각 미키가 맞게 되는 죽음이 아닐까? 죽음은 여러 미키들이 공유할 수 없습니다. 각자는 한 번의 죽음만 겪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에서도 그렇고 소설에서도 그렇고 나샤가 이 미키가 죽는 과정을 여러 번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죽음의 과정을 함께 하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나샤는 미키의 죽음을 여러 번 겪습니다. 자기가 안아주면서 미키가 죽는 과정을 보죠. 한편 미키는 딱 한 번의 죽음만을 겪는다고 생각하면 나샤가 미키보다 감정적인 상처 같은 것이 더 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쩌면 정말 각각의 미키를 유일한 존재로 만드는 게 기억과 경험이 아니라 죽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또 제가 과학자니까 또 과학자들이 영화 갖고 딴지 거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영화 보면서 이거 좀 그런데? 라고 생각했던 아주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크리퍼의 이름이 조코하고 루코가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딱 두 음절이잖아요. 조코, 루코. 두 음절의 이름으로 영화에 등장한 그 많은 크리퍼들의 이름을 다 지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거기하고 이어지는 또 다른 질문은 조코하고 루코라고 크리퍼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 해석기를 통해서 조코하고 루코라는 이름을 듣죠. 과연 발음이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걸 해석기로 어떻게 변환할까라는 것도 저는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번역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고유명사는? 예, 그런 면에서 아마도 크리퍼들은 조코를 조코라고 읽지 않을 것이 분명해서 과연 어떻게 이걸 인간의 음성 발화 언어로 바꿨을까 하는 것이 상당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보면 인간과 크리퍼 사이의 소통을 도와주는 만능 번역기가 개발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보면 인간이 크리퍼를 몇 명 만나지도 않아요. 근데 아주 적은 양의 소통으로 과연 모든 크리퍼의 언어를 번역하는 번역기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게 좀 고개가 갸웃해졌는데요. 원작은 다릅니다. 원작 소설에서 일종의 번역기를 만든 것은 인간이 아니라 크리퍼예요. 크리퍼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해서 인간의 언어로 인간에게 소통을 하는 장면이 원작 소설에는 나옵니다.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재밌는 장면도 많이 있었는데요. 바이오 프린터가 미끼를 찍어낼 때 뭐 이렇게 득득득득 찍다가 이렇게 드르륵 하고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똑같은 생각하셨는데 그 잉크젯 프린터에서 헤드가 움직이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미끼가 프린트 될 때 밑에 이렇게 그 테이블이 없어서 미끼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도 가끔 그 실수하는데 프린터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종이를 프린트할 때 종이가 나오는 밑에 그 판이 있잖아요. 그 판을 보통 빼놔야지만 거기에 이렇게 쌓이잖아요. 근데 깜빡하고 이 판을 플라스틱 판을 앞으로 빼놓지 않으면 출력된 종이가 그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미끼 프린터 하다가 미끼가 바닥에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저도 가끔 하는 실수, 판을 꺼내지 않아서 종이가 탁자 위에 있는 프린터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떠올라서 재밌었다라는 이야기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목하지 못했을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영화가 끝나갈 때쯤에 미키 17, 미키 18이라는 글자가 17과 18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맨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17, 18 왔다 갔다 하다가 반스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끝납니다. 그 의미는 숫자로만 정체성이 부여됐던 미키가 드디어 자신의 이름인 미키 반스라는 이름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즉 이제 더 이상 미키는 익스펜더블이 아니라 세상의 유일한 존재로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감독이 이 장면으로 보여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재밌게 본 영화 미키 17 그리고 아주 흥미롭게 읽은 원작 소설 미키 7에 대한 이야기를 가능하면 스포일을 안 하려고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아마 스포일을 한 것 같긴 해요. 제가 영화나 소설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말씀드리고 제가 가졌던 질문들 몇 가지 여러분께 소개해 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 법문리 콘텐츠에서 또 만나요.